중국 푸젠성의 한 대학. 여기 한국어를 연구하는 한 중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연히 어떤 남학생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흥미롭게 지켜보는데요. 점점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어라는 언어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탄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한 대학에서 언어 인류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제가 한국어에 빠지게 된 이유는 우연히 제자가 선물로 준 한글 부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무역회사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외국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중국에서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해외에서 나왔고 나중에 교수직을 제안받으면서 중국으로 오게 된 거죠. 중국에서는 매년 9월 10일 날 교사절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저에게 디퓨저와 함께 부채를 줬는데 부채를 준 이유는 제가 평소에 부채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9월 달까지도 더운 경우가 많고 제가 사는 곳은 중국에서도 따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9월 초에도 부채를 자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 에어컨이 틀어져 있을 때도 저도 모르게 부채질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학생이 부채를 자주 쓰시니 이 선물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센스 있게 선물로 준 것이죠. 안 그래도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광고가 붙은 부채만 쓰는 게 민망해서 새로운 부채를 살까 고민했는데 잘된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선물로 준 부채는 서예 부채였는데 옛날 한국어와 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언어 인류학자로 다양한 언어를 공부했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적 없었는데 순호하지듯 쓰인 한국어가 무척 아름답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어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왜 그전까지는 한국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글자는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글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쓰던 글자를 조금씩 후대의 학자들이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도 일시에 한자를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후대로 내려올수록 한자의 글자 수가 불어나고 형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중국에서는 창일이라는 사람을 한자의 원조로 보지만 이 사람은 사실 한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한자 원형을 정리하고 기준을 설립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각 지역마다 한자의 형태가 달랐는데 진시황 시대가 되자 천하를 통일한 후 신하에게 명하여 7나라의 글자를 문자로 통일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랜 시일에 걸쳐서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지혜를 모았고 지금과 흡사한 형태의 한자가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한자는 한족만의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한족 이외의 여러 소수 민족이 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고 심지어 한국도 한국의 한자에 영향을 미쳤죠. 저는 글자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쓰이는 한글은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과서에서조차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도 같이 만들었다며 오류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 세종실록 25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달에 임금께서 몸소 업문 28글자를 만들어내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글자를 손수 창제한다고. 왜 집현전에 학자들이 있는데 굳이 본인이 만든 거지? 조선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했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놓은 결과 왜 세종대왕이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거친 말투지만 자기 밑에 있는 학자들이 답도 없는 놈들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겠다고 선포하자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가 다른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1444년 2월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25년을 다시 보면 최만리의 상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풀이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께서 업문을 만드신 걸 보니 지극히 신기하고 놀라우며 왕의 뛰어난 능력에 탐복하는 바오나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은 중국을 섬기고 중화의 제도를 따르는 것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중국 글자가 아닌 고유 문자가 있는 몽고, 서하, 여진, 서번 등은 모두 오랑캐 민족이 아닙니까? 지편전 학자 정참손 또한 최만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백성이 문자를 깨우치는 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고 스스로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만약 세종이 신하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글자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세종의 의도처럼 배우기 쉬운 한자이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한자 같은 표의 문자는 소리는 같아도 뜻에 따라 쓰이는 한자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나는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글을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운다면 뜻을 모르는 사람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지요. 배워야 할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배우기도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도 지편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반대했던 근거 중엔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업문으로도 좋게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면 누가 성리의 학문을 배우겠냐는 거였죠. 예나 지금이나 고리타분한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진보를 막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과 결단에 감탄한 저는 한글의 마력에 점점 더 푹 빠졌습니다. 한국어 회화도 그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이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어교환 어플을 사용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언어교환 어플 중에서는 이성 교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동성만 설정할 수 있게 막아놓은 어플도 있었기에 그걸 주로 사용했습니다. 중국에 유학 오고 싶어하는 젊은 학생도 있었고 일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30대 남자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경제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경제성 있는 언어군. 중국어로만 자판을 칠 때는 잘 몰랐는데요. 중국어는 아무래도 문자를 보낼 때 일일이 뜻을 찾아서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중국인들은 먼저 병음을 쳐서 휴대폰 밑에 뜨는 한자들 중 뜻에 맞는 걸 찾아 고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그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서 확실히 더 빠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글자 찾는데 몇 초씩이나 차이 나는 것도 아닌 이상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자가 하나하나 모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긴 보고서 하나를 작성한다고 해도 같은 속도로 작업한다고 하면 한국인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건 일의 능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또 다른 부분에서 효율적인 경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점을 한국인 유학생의 대화를 우연히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회화를 열심히 공부하니 어느 순간부터 귀가 뜨여 중국 대학교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듣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안 듣는 척 그들의 대화를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도 벤치에 앉아있는 남학생의 전화가 울려 그가 통화를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순간 머리를 쾅 하고 내려친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의 전화 통화에서 놀란 부분은 바로 딱 한 단어만으로도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대화하는 중간중간 짧게 어라고 대답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라는 대답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걸려와서 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여보세요 혹은 너니? 라는 뜻이고 친구가 하는 대화에 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계속 너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계속 얘기해라는 뜻이고 친구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할 때도 어라고 답합니다. 또 전화를 끊을 때 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나도 끊겠다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어가 짧은 한 글자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의미를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어의 줄임말 정도야 중국어도 있지만 문장 자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놀라운 언어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한국어를 탐구하고 있고 나날이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또 한국어의 또 어떤 장점을 발견할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는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